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원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한지원 기자와 제가 이야기를 전해드릴 겁니다. 그렇죠? 네. 준비 잘 됐죠? 네, 조은 기자님이 휴가를 가시는 바람에 유종훈 어디 갔어? 유종훈 어디 네, 갔어? 네. 찾으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유종훈 기자 다음 주에 돌아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뉴스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이제 전분기보다 0.1% 성장했습니다. 올해 3분기 GDP가 정부의 예상 전망치를 크게 밑돈 건데요.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3분기 실질 GDP 전분기 대비 0.1% 증가한 건데요. 네. 물론 이제 표를 보면 2분기에 마이너스 0.2%로 역성장했기 때문에 3분기에는 이제 플러스 전환한 겁니다. 다만 이제 하는 전망치가 0.5%였거든요. 근데 이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뭐 1분기에 1.3% 성장했고 2, 3분기에는 성장률이 이제 기대치를 밑돌면서 정부 연간 전망치인 2.6% 달성에도 이제 멀어진 거고요. 네. 하는 자체 성장률 전망치가 2.4%였습니다. 근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4분기에는 1.2% 성장을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우선 GDP 성장률에서 주목해야 하는 지표가 수출 부분이거든요. 네. 전기 대비 0.4% 감소를 했는데 자동차,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좀 부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재부 관계자가 비정보통신 이제 IT 부문이 부진하면서 7, 8월 수출이 좀 꺾였다. 그래서 좀 일시적인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네. 다만 이제 전분기 대비로는 마이너스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고 4분기에 자동차 수출이 좀 개선이 되면은 네. 성장률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정부가 좀 낙관적으로 되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출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다음 표를 보시면은 최근 그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습니다. 10월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지난해 조업 일수가 좀 줄어든 영향도 있는데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품목 10개 중에 8개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이냐면 이제 승용차 3.3%, 네. 뭐 석유 제품 40%, 그다음 철강 제품 5.5% 이렇게 감소를 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수출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데 네. 또 중국은 국내 수출액의 한 20% 정도를 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중국 수출액이 최근 3개월간 둔화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6% 기록할 정도로 이제 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또 4분기에는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선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거고 정부가 연간 전망치인 2.6% 이제 목표 달성을 말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네. 올해 3분기 내수 실질 성장률 기여도가 0.9% 포인트에 달하는 부분에 이제 정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표를 다시 보시면은 그 민간 소비가 앞에 표를 다시 보시면 민간 소비가 0.5%거든요. 네. 그래서 전년 동기비로 이제 1.3% 증가했다는 거에 이제 근거를 들어서 목표치를 설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 뭐 승용차나 통신기기 등 이제 재화나 의료 뭐 서비스 소비가 이제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수에 직접적인 좀 영향을 미치는 설비 투자도 뭐 전기비로 6.9%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재부 관계자가 민간 소비는 이제 완만하게 상승을 했고 네. 설비 투자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총 수입이 2개분기 연속 빠르게 늘었다는 게 내수 개선 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또 정부에서는 이제 내수 개선을 위해 우선 물가 안정을 좀 안착시킬 네. 방침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뭐 소상공인 맞춤형 뭐 선별 지원이나 민생 안정 이런 거를 좀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정책에도 좀 한계는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업계에서는 이제 정부의 재정 여력이 악화됐고 또 하느니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해도 시차가 있어서 네. 올해 안에는 좀 내수 촉진 효과가 보기 힘들 거다 이렇게 좀 반대적인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9월까지의 어떤 수출 실적을 보면은 수출 가운데 자동차, 반도체가 워낙 강력하게 네, 상승을 그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어떤 우리가 내수 시장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임금이 많이 오르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잘 안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그 GDP 성장률을 보니까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지난 10월 수치까지 보니까 석유 제품이 40
10% 하락하고 네. 철강 제품이 5% 정도 수출이 하락한 요 모습을 보면 결국은 지금까지 내수가 안 좋았지만 그나마 우리가 괜찮게 느꼈던 건 수출 지표 때문이었었는데 내수 안 좋은 상태에서 앞서 한지영 기자 얘기해줬던 것처럼 내수가 실제로 진작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랑 정부 정책이 실현이 되고 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내수가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결국 수출이 수출이 개선돼야 되는데 석유 제품은 중국 경기가 회복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철강 제품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저가 철강 물량을 너무 많이 쏟아내지 않아야 되는 거라면 그러면은 사실 중국의 경기를 우리가 지금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경기는 아무래도 이제 10월 말에 그러니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네. 어디에 얼만큼의 재정을 풀지에 대해서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GDP 성장률이 너무 적게 높아졌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4반기에는 뭐 1.1% 이상을 이제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쉽지 않죠. 4분기에 진짜 가능할까요? 한번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제가 기업 실적을 준비했는데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HBM과 그다음에 그 낸드 가운데서도 서버에 공급하는 ESSD 있잖아요. 네. 그것이 되게 잘 돼서 결국은 HBM이 됐든 ESSD가 됐든 굉장히 비싼 물건이잖아요. 고부가가치 제품이 잘 팔리면서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요. 자, 일단 그 눈에 띄는 부분은 영업이익이었었는데 화면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7조 원을 넘었어요. 7조 원을 넘었는데 이 7조 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직접 비교가 잘 안 되잖아요. 네. 삼성전자랑. 뭐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삼성전자가 지난 그 3분기 잠정 실적으로는 영업이익이 9조 원이 넘긴 했지만 부문별 실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부문별로 이제 증권가에서 바라보기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인 DS 부분에서 네. 대략 6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리지 않았겠느냐 이런 정도의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진짜 그렇게 현실화된다면 삼성전자보다 반도체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기업이 SK 하이닉스로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 이번 분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헤드라인도 아예 그렇게 뽑는 기자님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아직은 네.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기 네네네. 때문에 차마 그 헤드라인을 쓰긴 저는 어려웠거든요. 저희 양심적이잖아요, 저희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양심보다는 네. 용감함의 척도인 것 같습니다. 의리 아닌가요? 우리는 아직 좀 새가슴이라. 네. 자,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도체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올리게 된 거고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놀라웠었는데 우리가 엔비디아가 워낙 비싼 제품을 잘 팔고 있고 그걸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거의 70%에서 80%가 나오잖아요. 네. SK 하이닉스도 그 비싼 제품의 부품을 공급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40%에 달하는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적자에서 이제 막 흑자로 돌아선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3% 불과 3%밖에 안 됐지만 점차 HBM과 ESSD를 계속 팔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이익률이 되게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건 분기입니다. 전년 동기가 아니라 분기별로 네.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인데 분기별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지난 분기보다도 7%포인트나 높아졌으니까 얼마나 비싼 제품을 많이 팔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는 너무나도 뻔한데 우리가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가 뭐 겨울이 온다라는 그 보고서를 내갖고 한번 시장을 출렁거리게 만들었던 그렇죠.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근데 갑자기 문득 한강에 소년이 온다를 보고
죄송합니다. 큰 그림이다. 큰 그림이었나? 자, 어쨌든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D램 가격이 고점일 거다. 네. HBM 때문에 D램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환상일 수 있다. 이런 좀 냉혹한 평가를 내렸었는데 사실 이번 실적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극명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D램의 ASP, 우리가 평균 판매 단가라고 하죠. 네. D램 ASP가 그 10% 중반대로 상승을 했다. 그리고 낸드의 ASP, 낸드의 평균 판매 단가도 10% 중반대로 상승했다라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말을 했거든요. 그만큼 HBM 워낙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D램이 레거시로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D램 가격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다음에 낸드도 마찬가지로 낸드에 우리가 그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PC에 들어가는 낸드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수요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고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버에서 필요로 하는 ESSD 낸드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낸드의 평균 판매 단가도 10% 중반대로 상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으로의 그 계획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왜냐하면 그러면 HBM3E가 들어가는 것과 HBM 4가 들어가는 것, 이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컨퍼런스 콜에서 일단 그 표를 한번 보시면 네. 이거 뉴스웨이에서 제가 좀 따왔는데 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일단 그 HBM3E 8단은 이미 들어가고 있죠. 이미 들어가고 있고 이 HBM3 이 8단 이후에 이제 12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12단에 대해서 4분기에 예정대로 HBM3 12단 제품 출하를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12단 제품 판매 비중이 전체 HBM3 출하량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젠슨 왕 그 CEO가 엔비디아 CEO가 내년 블랙웰 다 팔렸다 그랬잖아요. 이미 다 팔렸다고 한 만큼 SK 하이닉스의 D램 실적 개선도 이 정도의 스케줄대로라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럼 6세대, 요게 이제 5세대니까 네. HBM3E가 5세대니까 6세대인 HBM4는 내년 하반기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그 HBM4를 얘기할 때 항상 관심 갖고 있는 게 그럼 패키징 뭘로 할 거냐.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어드밴스드 MR 머프 기술을 적용해서 HBM4를 양산을 준비하고 있고 2025년 하반기 고객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HBM 수요 둔화 우려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다. 지금 그거 걱정할 때 아니다. 지금 우리는 만들어 파는 게 훨씬 더 네. 급한 거지 이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컨퍼런스 콜에서 HBM 수요 덕분에 올 투자 규모가 예상을 넘어서 10조 원대 중반을 기록했고 수익성이 확보된 제품에 한해서는 투자를 지속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단기 그것 때문에 네. 단기 생산 증 죄송합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잠깐 좀 헷갈렸는데 수익성이 확보된 제품에 대해서 투자를 지속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이제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증산을 계속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판매될 물량은 다 이미 예약이 다 차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수익성도 개선될 가능성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계속 잘 나가네요. 그쵸.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피크론은 네. 이미 근데 모건 스탠리도 그 피크론에 대해서 사과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걷어들였습니다, 그거를. 네. 네. 왜냐하면 그 겨울이 온다를 작성했던 보고서는 아태 지역에서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걷어들인 거는 글로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글로벌 IB에서. 그거 걷어들여라. 걷어들였습니다. 근데 네. 그게 뇌리에 너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참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제가 뉴스 준비했는데요. 그 국내 당뇨병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당뇨병 네, 환자. 좀 제약에 대해서 좀 빠삭하시잖아요. 그렇다고 당뇨병 환자 수를 제가 꿰고 다니진 않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네, 헤드라인에 나온 것처럼 한 네. 600만 이상입니다. 지금. 네.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요. 네. 지금 30대 이상 성인 당뇨병 환자가 2020년 기준으로 6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혈당 관리 서비스 사용자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혈당 환우 단체와 연계해서 이제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에 좀 도움이 되는 뭐 건강 기능 식품들도 속속 등장을 하고 있고요. 24일 이제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은 그 카카오 헬스케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같이 취재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당원병 환우회와 질환 관리 솔루션 개발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 당원병 환자는 이제 선천적으로 혈당을 만드는 효소가 생성이 되지 않아서 좀 몸속의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제 희귀 질환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카카오 헬스가 AI나 뭐 디지털 모바일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환우에 도움되는 이런 솔루션 개발을 할 계획이고요. 뭐 한독도 2009년부터 당뇨병 관리를 위한 캠페인이 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한독에서는 뭐 식단 코칭이나 혈당 관리 어플도 이제 제공 중이고 이처럼 좀 다양한 업체들이 뭐 혈당 시장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강 기능 제품을 이제 내놓고 뭐 정관장도 그렇고 지금 밑에 아까 표를 보시면은 네. 대용제약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많이 힘쓰고 있는데 근데 혈당 시장이 얼마나 늘어났냐 이제 표를 보시면은 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게 전 세계 혈당 측정기 시장이 2022년 136억 달러 시장 규모를 형성했었는데요. 이후 이제 연평균 8.9%씩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7년 기준에는 208억 달러의 규모를 형성할 걸로 이제 조사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혈당 측정기 시장은 2022년 1조 3,700억 달러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이후 연평균 15.1%씩 성장을 하면서 2027년 기준으로는 2조 7천억 원 규모를 형성할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2020년에 그 국내 30대 이상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뇨병 전 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한 1,58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제 합치면은 한 2천만 명이 넘는 수가 이제 당뇨병 위험에 속해 있는데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한 5억 3,700만 명의 이제 성인이 이제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추산된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성장성이 커지는 시장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당뇨병 환자들도 그렇고 지금 카카오 헬스케어도 좀 계속 좀 부진한 상황 속에서 이제 힘을 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으로 해서 이제 카카오가 좀 다시 이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뇨라고 하는 게 만성 질환이고 이 만성 질환은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의사를 만나보러 가거나 네. 만나면서 이제 약도 타와야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인터벌을 갖고 이제 진료를 받게 되는데 만성 질환은 우리가 평생 365일 그 질환을 갖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 트래킹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트래킹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그 당뇨 환자분들 보면은 이제 혈당 측정기 이렇게 피 네, 딱 맞아요. 뽑아갖고 이게 여기서 피 싹 뽑으면 그거 이제 네네, 측정하고 하는데 그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게 밥 먹었을 때 혈당 올라갔다가 운동할 때 저혈당으로 떨어졌다가 네. 뭐 하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너무 격차가 크다 보니까 사실 무엇을 내가 했을 때 혈당이 올라가고 내려가는지에 대한 트래킹이 되게 중요해서 이 혈당 측정기가 24시간 좀 이렇게 계속 트래킹을 해주는 게 상당히 수요가 큰 네, 걸로 맞아요.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도 상장된 기업 상당히 많고 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거의 되게 유명한 기업들 제가 한 2개 네.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좀 성장할 기회가 아마 계속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있잖아요. 아, 네. 그거가 보통 이제 그 당뇨 치료제가 약간 변형돼서 이제 비만 치료제가 되는 거라 아, 그렇죠. 좀 아무래도 당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거 맞으면 혈당이 줄어드나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왜냐하면 네. GLP-1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그 밥을 먹었을 때 나오는 호르몬 유사체가 이제 들어가는 거라서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덜 먹게 되고 혈당이 덜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맞아보면 또 이제 몸매 뭘 하시겠죠? 네? 저도 맞고 싶다 이러면 또 뭘 하시겠죠? 아니요 말씀하세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그 댓글창에서 막 욕 네. 많이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청 욕할 겁니다. 네, 넘어가시죠. 한번 해봐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뉴스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오늘 요즘에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기업별로 그 실적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래 이거는 유종훈 기자가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유종훈 기자가 자리를 비운 관계로 오늘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아까 GDP 성장률 얘기하면서 10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에서 이제 자동차 수출이 다소 좀 부진했던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물론 조업일수 영향이라고는 합니다만, 근데 그 내용은 이제 11, 12가 이제 4분기다 보니까 그 내용은 포함이 안 됐지만 3분기에 이 현대차가 매출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 어디서 수출했는지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의 3분기 매출은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잘 팔았어요. 잘 팔았는데 그 어떤 특정 부분에서 비용이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익률이 9%대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사실 오늘 아침에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됐을 때 지금도 시간의 거래에서 굉장히 10% 가까운 폭등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도 가장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이렇게 폭등시켰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익률이 10%를 회복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반대로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익률이 9%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일회성 비용 때문에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인지 오늘 시장의 어떤 분위기도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현대차가 한 5%인가 4%인가 내려놨으니까요. 자, 일단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매출은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42조 9,283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7% 늘었고 전 분기보다는 한 4.6% 정도 줄어든 그런 규모였습니다. 영업이익은 보시면 근데 진짜 돈 많이 벌지 않아요? 한 분기에 영업이익이 3조 6천억을 버는데 한 분기 영업이익 물론 이게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이거 보죠. 영업이익률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까지 막 9%, 9.5% 이랬잖아요. 네. 이게 8.3% 내려왔는데 이거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요? 아니요. 저는 이제 말씀해 주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요? 그거부터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차종이 뭐였었지? 이게 뭐가 있는데 어떤 미국 시장에 있는 차종의 보증 기간을 연장해 주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연장해 주는 만큼 비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 비용을 일회성으로 먼저 충당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이례적으로 좀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게 앞으로 계속 이익률이 낮을 거냐? 그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요. 저는 그러면 이제 그 국가별 판매량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유럽 권역 줄었죠. 이게 파란색 부분은 도매고요. 초록색 부분은 소매입니다. 근데 도매가 됐건 소매가 됐건 다 줄었고요. 중국은 뭐 줄어드는 게 당연하죠. 여기는 이미 시장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인도도 사실 좀 줄었고요. 러시아는 소매가 줄었고요. 중남미 줄었고요. 기타 권역 다 줄었습니다. 근데 다만 좋은 곳은 국내랑 북미는 많이 좋아요. 북미는 이제 아무래도 그 자동차가 우리 리스 판매 같은 거 있잖아요. 법인차 같은 거. 그쪽에 수요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도매 쪽에서 9.3% 늘었고 그다음에 소매도 한 4.3% 늘었기 때문에 북미가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도 괜찮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은 국내랑 북미 빼면 볼 게 하나도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요. 글로벌 산업 수요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수요는 국내가 됐건 미국이 됐건 유럽이 됐건 중국이 됐건 인도가 됐건 전체적으로 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이렇게 수요가 전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미국은 괜찮았다. 그러니까 유럽은 원래 수요가 줄어드니까 수요 줄어드는 것에 현대차의 판매도 줄었고 인도도 수요가 원래 줄어들었는데 거기에서 현대차의 판매 줄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북미는 미국은 수요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대차 잘 팔았다. 그러니까 시장은 줄지만 현대차는 잘 팔았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종별로도 한번 볼게요. 차종별로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줄었잖아요. 차량 판매량이 줄었어요. 근데 여기서 늘어난 게 뭔지를 보면은 SUV 차급이 조금 줄었고요. 거의 안 줄었고요. 그 다음에 제네시스가 늘었습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냐? 비싼 거 잘 팔았다. 그리고
SUV는 아무래도 그 수익성이 좋은 차량이잖아요. 네. 수익성이 좋고 인기가 좋은 차량인데 인기 좋은 차량은 거의 안 줄었고 비싼 차 잘 팔았다. 그런 너무 부분을 좋은데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친환경차 중에서도 맨 아래가 전기차, 순수 전기차,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지금 8.6%에서 12.9%로 보이는데 요거 그 하이브리드의 증가율로 보면은 9만 1,000대에서 13만 1,000대까지 늘어난 거니까 40%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그런 이야기도 가능한 거고요. 앞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지금 전체적인 판매량은 전체적인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면서 현대차도 수요가 그렇게 막 늘어나는 그런 추세는 아니지만 네.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굉장히 그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 하이브리드와 제네시스 같은 비싼 차와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잘 팔고 있다는 것은 지금은 영업이익률이 일회성 비용으로 좀 다소 줄어들었지만 상당히 선방한 실적으로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퍼런스 콜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배당에 대해서 2분기와 같이 배당을 500원 올린 2,000원 분기 배당 3분기에 분기 2,000원에 분기 배당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인베스터 데이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네. 내년부터는 최소 배당을 분기 배당 2,500원씩 그러니까 2,500원씩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1년에 10,000원인데 네. 지금 주가가 22만 원이면 수익률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로 따져보면 최소 4.5%는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말에 이제 밸류업과 관련된 기대감이 좀 높아지게 됐을 때 이게 또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는 거 사용하요? 사용하요. 사용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배당 기업 되게 좋아해요. 네. 저는 배당 아시죠? 네,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네. 배당 기업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최소 배당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 수익률을 계산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과 비교했을 때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조금 더 더해서 그러면 채권보다 어느 정도 좀 더 비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자율을 더 주면 나는 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지에 대한 약간 로직이 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뭐 채권 수익률이 3.5%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채권 사도 3.5%밖에 못 번다. 이건 리스크가 없는 상품. 네. 대신 주식은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보다는 못해도 한 1.5% 이자는 더 줘야 내가 그 주식에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따져보면 3.5%에 1.5%면 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네.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리고 그 배당 그러니까 그 배당을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하지 않고 최소 이 정도는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기업 네. 그러면 한 5% 정도 되면 괜찮은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댓글이 너무 웃겨가지고. 네, 왜요? 현대차 물렸냐고 류 기자님한테 혹해가지고 현대차 물렸냐고. 류 기자는 99% 물렸을 듯. 네, 재밌습니다. 네. 네. 다음 제가 소식 준비했는데요. 혹시 디지털 인프라 폐기물이라고 아시나요? 디지털 인프라 폐기물. 네. 잘 모르겠어요. 저 아는 시청자분도 계실 텐데 이게 데이터 센터와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배출되는 이제 서버랑 네. 뭐 네트워크 안테나를 포함하는 이제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금이나 은, 팔라듐 같은 이제 희소 금속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 재활용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리 체계가 없어서 발생 규모는 물론이고요. 이게 뭐 포함된 금속 종류나 뭐 경제적 가치도 현재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도시광산이군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3일 이제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제 디지털 폐기물을 다루는 국내 재활용 업체는 10곳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재활용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 사업이나 아니면 이제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이제 물건을 받아서 이제 전기, 전자, 폐기물을 받아서
이제 1차적으로 분류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철류만 분류를 한 뒤에 뭐 서버나 통신 중계 같은 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3국에 이제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직접 처리할 때보다 해외 딜러한테 판매하는 게 더 마진이 많이 남는데요.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의 주요 수출국이 중국입니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그 희소 금속 제어의 자원화 기회를 놓치고 있어서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폐기물에 함유된 이제 희소 금속을 재활용하면 에너지 절감하면서 이제 광물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네.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1톤의 인쇄회로 기판이 이제 PCB라고 하는 건데요. PCB가 이제 인쇄회로 기판입니다. 근데 이게 약 1.5kg의 금을 추출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광석 1톤으로 1.4g 정도의 금을 얻는 거랑 비교를 하면은 1000배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오. 네, 그래서 이 국제전기통신연합회가 네. 이제 폐금속을 재활용하면 채굴 대비 알루미늄은 한 95%, 네. 그다음 구리는 85%, 그다음 철강은 74%의 에너지를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전자 폐기물이 급증을 하는 추세인데 올해 유엔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2년 한국 전자 폐기물 배출량이 3년 전 대비 한 13.7% 증가했대요. 네. 근데 이제 증가한 이 수치가 93만 톤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인구당 배출량이 17.9kg인데 네. 이게 글로벌 평균치가 7.8kg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17.9kg예요? 네, 그래서 2배 이상 많은 겁니다. 글로벌보다. 와, 글로벌- 가전제품을 엄청 사용하는군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리고 아. 저희 핸드폰도 좀 자주 바꾸지 않나요? 아. 네, 그런 것도 뭐 영향이 있을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디지털 인프라 폐기물은 이제 자원 순환 관리 체계에 이제 포함되지 않아서 현황 파악조차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행법상 뭐 재활용이나 생산자 회수 대상에 포함되는 이제 폐 제품은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생활 가전이나 뭐 사무기계에 이렇게 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현행법상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환경업계 관계자가 경제적으로 가치가 큰 산업인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활용하면 사실 좋을 텐데 또 이런 걸 중국에 뺏길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기 가전 제품을 우리가 워낙 많이 사용해서 그러는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양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네. 가전 제품 얘기 바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네, 좋습니다. LG전자가 실적 발표했거든요. 네. 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이어서 LG전자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실 저는 그 LG전자의 실적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당연히 그 전장사업부를 관심을 많이 갖고 보고 있지만 네. 가전사업부가 구독 모델을 가져가는 게 저는 되게 눈에 띄거든요. 그 가전제품을 혹시 구독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가전제품을 구독하고 있을까요? 혹시 한지훈 기자는 가전제품이요? 네, 가전제품 구독.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우리가 가전제품 구독한다고 하면 대부분 정수기라든지 안마의자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데 사실 LG전자가 네. 지금 가전 구독을 굉장히 열심히 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그 효과가 아직 그렇게 본격적으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구독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이 가전의 매출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네. 일단 그 가전 사업부인데요. 이게 8조 3,400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전 분기보다는 다소 줄어든 거지만 지난 그 3분기, 작년 3분기에 비해서는 좀 좋아진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뭐 10%대까지 간 적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한 6.3%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 가전 구독을 그러면 뭘 하고 있냐? 이게 LG전자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가전 구독하는 사이트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다 합니다. TV도 구독하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저 스타일러 다 합니다. 다 청소기. 심지어 저는 이것도 전기 레인지 있잖아요. 저희 가스 레인지 네. 대신 넣는 것. 전기 레인지까지 구독하는 건 좀 몰랐는데. 인덕션 그렇죠. 이거죠. 인덕션. 네. 네. 인덕션까지 구독하는데 이게 그 얼마 전에 삼성 KPMG에서 그 구독 서비스, 그러니까 소비자 트렌드에 대한 분석을 한번 했었거든요. 10월 16일에 나온 보고서인데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여기에서 일단 구독 서비스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거의 90%에 달했고 그 가운데
우리는 구독이라고 하면 OTT, 음원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전 가구를 구독해본 경험이 있거나 실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30%에 달할 정도로 꽤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신혼부부들이 새로 이제 집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쵸. 첫 집을 내 집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셋집으로 들어가니까 난 전셋집에서 굳이 좋은 가구를 쓰고 싶지 않아. 그때 구독해서 몇 년 쓰고 한 2, 3년 쓰겠죠? 뭐 좀 오래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 집 마련할 때 난 내 가구 살 거야. 라고 해서 구독 수요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구독이 좀 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사실 방금 이제 가전제품 구독 말씀하셨을 때 네. 저도 약간 이 개념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뭐 음원 구독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또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이거를 이제 아직 그 매출에서 몇 퍼센트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네. 않기 때문에 진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이게 좀 하나의 트렌드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전장 사업부 아니겠습니까? 네. VS 사업부. 여기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는 유지가 되긴 했는데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이 약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화면 보여주세요. 네. 전 분기 대비 약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전장 사업부는 지금 수주 잔고가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업황만 돌아선다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LG전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뉴스는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저희는 그러면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금요일. 네. 내일 이제 순우 선배랑 저랑 네. 할 것 같은데 내일은 또 제가 없습니다. 네. 권순우 기자와 한지훈 기자가 만들어가는 뉴스룸 네.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